계십니다. 우리 조지훈 변호사님 큰 박수로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 제일 치열하게 싸우고 끝까지 결론을 잘 이끌어내신 분들은 반올림 동지들이죠. 반올림에 계신 노무사님, 그 다음에 지도의학과 김중희 선생님들, 전문가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이제 받아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란음모 사건 그 변호인단에서 원래 사건 변호인단에서 간사 변호사 역할을 했고 이번 재심 변호인단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지훈 변호사님. 3년 만기 출소를 하셨고 지금 구명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말이죠. 요즘에 그 국회의원 소환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들을 시민들이 소환하는 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의원을 소환해낸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행사 끝나고 바로 대전을 내려가서 내일 아침부터 대전교도소에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도보순례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복장이 옆에 우리 변호사님 좀 비교 많이 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주민소환제는 2006년도에 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만들어질 때는 그 당시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주민소환법을 만들어졌고 법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저희가 하남시에서 하남시장하고 시의원 3명 해서 4명을 이제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서 시장은 2%가 모자라서 33%가 투표율이 넘어야 되는데 시장은 31%밖에 안 돼서 소환에 실패했고 시의원 2명을 소환을 시켜서 시의원직을 박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저희 하남시에서는 2% 음료수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2%가 모자랐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몇 번 주민소환 투표를 한 지역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소환 투표를 성공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서 법 제도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유일한 첫 번째 주민소환 투표 그리고 성공 사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된 하남시 주민소환부 김글래입니다. 여러분들 2013년입니다. 8월 28일이죠. 6년 전인데요. 2013년 8월 28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각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확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저는 무슨 그 강의실인데 무슨 워크숍 같은 거 하는 강의실 막 사진들이 막 화면에 막 나오면서 뭐 어디를 폭파하기로 했다더라 막 이랬던 막 이런 그랬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2013년 8월 28일 하면은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 처음 발표된 바로 그 날인데 그날에 그것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조재 변호사 키워드를 적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있나요? 화이트보드? 네, 바로 이야기하자마자 달려오는 화이트보드입니다. 이럴 수가. 우리 정말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알고서 우리 얘기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바로 있는 자리에서 새것을 뜯는 퍼포먼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전에 준비된 게 전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6년 전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네, 그렇죠. 뜯는 것도 직접 뜯는 당사자들이. 과연 2013년 8월 28일 내란음모가 막 시도됐다 이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 과연 이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지 키워드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하나만 안 적고 여기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적으시고 또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김글래 선생님께서 한 단어를 적으셨고요. 조진 변호사님도
두 단어를 적었는데 과연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지 조지훈 변호사님 먼저 들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맨 처음 불통인데요. 예, 불통은 그 당시 2013년 8월 28일 날 새벽에 제 전화기가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 군데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저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변호사들한테 다 연락하는데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도 워낙 지금 압수수색이 많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분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서로 전화가 동시에 걸리면 양쪽 다 통화 중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고, 그래서 저는 집이 성남 그 야탑인데 저희 성남 쪽에 계신 조양원 위원장님 때 압수수색 가까워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 압수수색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때 압수수색 현장 갔는데 집 앞에 국정원 수사관들하고 같이 TV조선하고 채널A 방송 기자하고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도 명문으로 피압수자,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혐의 단계이기 때문에 피압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아주 그냥 들어가기 전부터 국정원하고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불통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압수수색 현장에 딱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잖아요. 변호사들이 맨 처음 가서 보는데 딱 범죄명에 내라는 거 딱 써있는 거예요. 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거는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전혀 공부 안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몇십 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실제 사건이 없었으니까 33년 이상. 그러니까 뭐 DJ의 내란모 사건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딱 봤던 게 내라는 뭐 네 글자 찍혀 있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그 박근혜는 그런 진짜 상상 이상의 상상을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이후에도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8월 28일이 두 번째로 제가 적은 현실 아니고 이걸 지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북한군이 못 쳐내려오기 힘들다는 중이 였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당시에 놀다가 뭐 연루가 됐어요, 사건에. 그래서 뭐 보호관찰, 보호감호 비슷한 걸 받아서 이제 법원 가서 재판도 약간 받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뭐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던 시절이어서 아침 6시경에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벨이 울렸는데 웬만하면 안 열어줄 텐데 밖에서 갑자기 얘가 김동호 학생 집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안방에 있었는데 집사람이 기겁을 하고, 얘가 뭐 또 사고를 쳤나 그 인터폰 누구시냐 했더니 서울 송파경찰서라고 김동호 학생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냥 집사람이 가슴이 철렁해갖고 나가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열자마자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물밀듯이 이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라는 뭐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왜냐하면 그때 새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핸드폰이 울리면 대체로 가족들한테 울리면 뭐가 좋지 않은 뭔가에 가슴이 철렁하는 것처럼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구속된 이후에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면 방에 있던 아들들하고 집사람이 동시에 마루로 뛰어나와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확인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출소해서도
새벽에 하여튼 인터폰이 울리면 온 가족이 긴장을 해서 깹니다. 그냥 느낌이 하여튼 뭔가 좋지 않은 이런 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민소환 보신 것처럼 하남시 주민소환 운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정당으로 출마도 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또 당시 하남시 인구가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그 압수수색이 제가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이제 정경차들을 동원해서 아파트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대체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 만에 또 압수수색이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정경차들이 몰려와서 계속 압수수색을 하니까 주민들도 다 알게 되고, 또 하남시청에도 제가 사무실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하남시청을 또 압수수색을 해서 하남시 공무원들도 다 알게 되고, 또 제가 대표로 있던 그 식당, 유기농 식당이 있었는데 문턱없는 밥집이라고, 그 1층이 식당이고 2층, 3층이 평생교육원이었었는데, 그 식당과 평생교육원을 또 다 압수하면서 그 건물을 또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은 뭐 그 텔레비에서도 있지만 하남시에서도 저 사람이 내란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게 됐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그 소문이 다 퍼져서 그냥 이미 뭐 그 사건 하나로 식당은 시청 앞에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시청 공무원들은 발길을 완전히 다 끊었고 올 수가 없는, 그리고 가족들도 주변 관계나 이런 데서 대단히 소외감이나 기피 대상이 돼서, 그래서 8월 28일 이후로 저를 비롯해서 특히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사회에서 그냥 기피 대상, 배제의 대상,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대단히 좀 낙인이 찍힌 그런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는 대단한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기간이 시기가 8월 28일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은 거짓 사건을 조작하는 이 과정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물 드시면서 역시 어머님의 마음. 그렇죠. 정말 이 정부가, 나라가 거짓 사건을 조작해 나가는 과정이 누군가 국민 한 사람의 일상을 폭력적으로 테러한 이런 과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이제 이 순서에 따르면 저는 이제 주변 동료 입장에서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좀 적어보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소위 이제 진보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얼마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님도 구속이 잡혀갔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진보 운동 단체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일들은 덜어 있었지만, 현역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꼽은 현역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듣도 보도 못한 내란 음모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조진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상상. 내란 음모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폭발물이 제조가 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잖아. 강의실에서 강의한 거를 어떻게 내란 음모로까지 이 상상을 발전시켜내지? 예술인으로서 좀 반성할 정도로 상상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난 집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6년 전에 이런 좀 폭력적인 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6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사실은 2016년도 가을에 촛불을 들었고 2017년도 2월이었나요? 탄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려고 들었던 촛불이 정권을 교체해냈고, 정권 교체 이후에 더 많은 적폐를 청산하려고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현재의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떤 각도로 재조명해야 하는지, 해봐야 할지에 대해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 사회 진보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 최후의 보루는 저는 종북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최고의 무기는 빨갱이라는 거였고, 종북이라는 낙인만 찍으면 그냥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그냥 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빨갱이, 하다못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요구하는 것도 빨갱이, 선거 때 불리하다 싶으면 또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지금도 또 그놈들이 살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색깔놀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단의 아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이 빨갱이 종북몰이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북몰이로 인해서 정당까지도 해산을 시키고 현역 국회의원까지도 감옥에 넣은 이 현실이 종결이 돼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보수 수구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것은 이 사회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종북몰이, 빨갱이 노름이 마지막 숨통을 끊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내 재심을 청구하고 또 명예회복이 되는 과정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아픔, 분단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의 이념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종북몰이의 대표적 사건을 잘 해결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조재윤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말씀하신 종북몰이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70년대부터, 그러니까 60, 70년대 박정희 때부터 했던, 아니면 그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일제시대 독립금 잡는 방법이었겠죠.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방법론이, 이 사건이 2013년에 있었잖아요. 2013년에도 유효하게 살아있었다. 그게 정말 저희 한국 사회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 방법론은 아시겠지만, 이 내란음모를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변론을 시작한 이유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내란음모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연하고 토론하고 말뿐이 없었던 거예요. 말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국정원도 이른바 프락치라고 하는 사람이 한 3년 전, 2010년, 2009년 말 이때부터 국정원이 이렇게 돈 주고 그 디지털 레코드 주고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건데, 2013년 8월 전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감청 영장에는 내란음모라는 내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2013년 8월 5일 날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 들어오죠. 그게 그 직전에 있었던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대선기에 댓글 공작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촛불을 막 들고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박근혜가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을 김기춘으로 확 갈았거든요. 근데 김기춘이 오자마자 우연치 않게 그 사건 8월 28일 날 내란음모로 등장을 합니다. 내란음모로 등장하고, 그 김기춘과 그 공안라인들이 했던 거는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실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노무현 때 금강산 관광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이석기 의원도 그렇고 우리 김근래 위원장도 갔다 온 걸 언론에는 이렇게 뿌립니다. 아로 조직원 미립북 정화. 그 다음에 미립북 정화에서 가서 고정 간첩을 만나거나 이걸 만났을 거다.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물도 얘기하셨는데 폭발물에 관한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폭발물 제조 방법이 담긴 한글 파일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다. 이게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단독인데 그래서 단독을 그렇게 뿌립니다. 실제 뿌리고 그 파일들을 확인했다는 수사보고서를 국정원 안에 있는 수사관이 작성해서 그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흘리면 동아일보 같은 데서 그렇게 단독으로 터뜨리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간 게 아니라 이 내라는 거 사건에서는 거기서 더 나간 거죠. 그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가서 아로 조직원들의 폭발물 제조법을 우리 국정원이 실험했다. 실험 영상을 국회 정보위에서 틉니다. 그래서 살상반경 30m라고.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서 틀어서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그냥 그 기사 본 분들은 그냥 끝난 거죠. 이분이랑 말을 섞고 싶겠어요. 그냥 완전 내란 법이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저희 재판 과정에서 그 영상 실험했다고 하는 국정원 블랙요원인데 증인 출석해서 나와서 진술했어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 내용대로 이렇게 실험한 거냐 했더니 그렇게 한 건 아니래요. 제가 그럼 왜 그렇게 못했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폭발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거기 나온 용량의 1100배에서 1700배를 농도를 고농도로 해서 해야 그렇게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그래놓고 그 전에 재판도 시작 전에 그렇게 언론 작업을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는 단 한 줄도 안 나오죠. 여러분도 혹시 보셨어요? 이런 얼핏 지나가다가 저는 기사 하나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국정원 수사관 폭발물 영상은 이거는 그거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란 음모 사건의 진실이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세력들은 이 사람들을 그 당시 피고인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적으로 생각해서 어떠한 이유나 정당한 논리 이거 필요 없고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이 관점에서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걸 되돌려 놔야 될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때 이 사건의 발단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증거는 그 프라치 이성윤이라고 하는 그놈이 이제 3년 동안 도청을 한 건데 재판장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8월 28일 한 일주일 전에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8월 28일 한 얼마 후에 사건이 터질 모양이니 너도 이제 준비를 해라. 다니던 직장도 정리해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다 준비를 해라. 이대희가 조만간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본인이 뭐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내란 음모 사건이다. 이성윤이가 내란 음모는 아니지 않냐 이 사건이. 본인도 반대를 했다고. 이 사건은 내란 음모는 아닌 것 같다. 근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집을 옮기고 직장을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해서 본인도 반대했지만 방침에 따라갖고 집도 옮기고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코미디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어쨌든 프라치로서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활동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내란 음모가 아닌데 그렇게 결정을 해봤군요.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건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이 대선 때 댓글 한 것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김기춘이 8월 초에 비서실장이 됐고 공교롭게도 8월 28일 날 내란 음모 사건이 조작이 되고 제 기억으로는 2013년 겨울부터 2014년 넘어간 이때에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정원. 그러면서 국정원 소유하고 있던 배인 세월호가 사월에 침몰 하게 되죠. 이것이 과연 우연히 그냥 일어난 사건일까 아니면 하나의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내란음모 사건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재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연 재심이 가능한 건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을 그들하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을 합니까? 세상을 듣고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한국이 먼저 사정회담을 제안하고 종전선언을 씁니다. 60년째 이어진 기억여인 주연과 정전 상태를 막아주십시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주입니다. 자주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진보 정치입니다. 인내 공부의 전략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기막힌 현실을 원연히 눌러보면서 상황 안 하지 않고 나아가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면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사실 지금 남북미 정상이 만나고 사실 지금 우리가 평화와 통일, 자주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을 승리로 이끄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전략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반드시 재심이 정말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건지 지금부터는 우리 조지은 변호사님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미니 강연 형태로 잠깐 10분 정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재심 제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본 경험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요. 그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게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보통 그 확정된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법적으로요, 그런 절차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대한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비상적으로 그러한 오류를 시정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재심 절차고요. 아시겠지만 재심 절차는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유가 아주 딱 특정이 되고요. 최근에 뭐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제주 그 재심 개시 받아들인 기사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사건들은 60, 70년 전 사건이고, 뭐 그 당시 판단했던 판사든 검사든 다 현직에도 없고 뭐 이 세상이 뭐 아닌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재심을 받아들이는데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정치적 환경이 좀 안정이 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사건이라서 아직 판단했던 판사든 수사 기소를 했던 검사 다 현직에 대부분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불구하고 저희가 하게 된 거는 많이들 아시는 사법농단 사건 때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고요. 그래서 형사선고배는 사유를 420조에 1호에서부터 7호까지 7가지 예외적인 거로 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5호, 7호입니다. 5호는 뭐 길지만 결국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7호 사유인데요. 검사나 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법관 등이 직무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저희는 사법경찰관이 이제 국정원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유를 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법농단 문건을 보시면 이게 2014년 8월 13일 1심, 항소심 선고입니다. 8월 11일이 항소심 선고고, 이틀 있다가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해요. 법원행정처라는 게 대법원장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인사, 총무 팀 있잖아요. 그런 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인사, 예산 이런 걸 짜는 데인데, 일반 회사와 다르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주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수행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판사들의 거기 한 3배 이상 엘리트. 그러니까 그 기수에서 뭐 1, 2등 꼽는 사람만 가는데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갔다 온 사람은 이 발령되는 데가 다릅니다. 이렇게 쭉 보면 경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돌거나 그래요. 법원행정처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법원행정처의 심의관들이나 대부분 이 문서 쓰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법관 하다가 그렇게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이제 그쪽으로 발령받아서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승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서 판결 분석 문건을 만드는데, 뭐 판결 중요 사건이니까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분석 문건의 내용이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이것처럼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한 건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의미 분석해서 뭐 선고 요지, 뭐 항소심 판단 논리 요약, 내란 선동 음모, 뭐 판단의 검토 이런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4가 이상합니다. 정당예산 심판 사건과의 관계 검토. 그 당시 통합진보당 정당예산 청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청구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항소심에서 지하혁명 조직 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음모 무죄다, 다만 내란 선동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당예산, 내란음모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 정당예산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정당예산 인정하기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 문건에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과의 상대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유리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정부 측의 유리한 판시 내용을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 유죄 인정, 뭐 상명하복에 의한 조직적 구성의 인정. 그러니까 지하혁명 조직 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근데 보통 판결이 그렇잖아요. 검찰이 기소한 거를 판단하면 되는데
검찰은 지하혁명 조직 아로가 존재하고 거기서 내란을 모의했다 이렇게 기소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내란을 모의하지도 않았고 지하혁명 조직 아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판단이 끝나고 그럼 뭐 인정되는 게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란 지하혁명 조직 아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돼 있다고 이런 거에 써놨어요. 예, 피고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이걸 또 판시한 논거를 여러 개 제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 강연하는데 녹음했었잖아요. 강연자가 녹음했거든요. 이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강연자가 열심히 투쟁합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그러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그래서 강연자가 얘기하는 거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를 얘기한다. 같이 우리 보통 투쟁 그러잖아요. 그럼 투쟁 그러는데 강연자 목소리를 멀리 들리고 이 강의 듣는 분들은 되게 가까이 들어서 되게 크게 들리니까 그 앞만 보더라도 뭐 강연자의 말에 따라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인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를 했어요. 굳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내란 모의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물질적 준비방을 마련하는 발언에 호응하고 구체적인 물질적 전복하기 준비방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강연자가 이석기 의원이. 근데 국가시설 파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강연자는. 그런데 논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거다. 그래서 피고인들을 위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꼭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거는 그렇게 내란 무죄가 나와서 정당해산 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고 실제 이 판결문에 쓴 거 보면 내란 성동죄가 인정됐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내란 성동죄를 9년을 중형을 선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거다. 이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분석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판단을 한 재판장이 이민걸이라고 이제 한 다다음 주부터 기사로 잠깐 나올 겁니다. 지금 사법농단으로 기소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민걸인데 그 사람이 법원행정처에 아주 오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죠. 대법관 1순위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항소심 재판 바로 직전에 법원행정처에 있다가 서울고등법원 재판하는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이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또 주심판사, 법원 가면 판사 3명이잖아요. 가운데가 재판장, 오른쪽 왼쪽이 배석판사들인데 배석판사 중에 한 명이 주심판사라고 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심판사도 이민걸하고 같이 법원행정처에 있던 국제심의관실에 있었던 심의관이에요. 그 당시 국제심의관실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서 외교부하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삼각 이렇게 실무하고 그런 데거든요. 거기 있던 사람을 다시 주심판사로 발령을 해서 주심판사도 법원행정처 출신, 재판장도 법원행정처 출신이 항소심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건을 보고 이게 그 이민걸이 양승택 복심이고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이 판결을 쓴 거구나. 이렇게 딱 돌려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두 번째 문건인데 여기 대외비라고 딱 써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문건들이 그냥 뭐 개인이 판사가 연구하려고 쓴 게 아니라 대외비 딱 찍혀있고 보고대로 탁탁 올라간 거야. 초안 작성하고 중앙관리자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임종원 이런 애들이 보고 받고 양승태가 결제하고 이렇게 쭉 올라간 문건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사건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미칠 영향, 이 영향을 대법원이 법원에서 왜 분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영향은. 그러면서 똑같이 부정적 요소로는 2가지, 아로 시체 인정하지 않고 내란 무죄 인정하지 않았다 쓰면서 긍정적 요소로는 7가지를 쭉 씁니다. 내란 선동죄 인제, 해압의 조직적 성격 인정,
국가보안법 인정하면서 여기에 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적표현으로 인정해서 딱 집어놨습니다. 이거는 통합진보당이 정책당대 때 만들었던 팜플렛 같은 공개 자료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에서 해방 이후에 김일성 주석 연설에 등장한다. 북에서 사용한 이념이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에 그렇게 나와요. 정당 해산 시키려면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강령이 통합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였어요.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그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데 근거가 여기 이적표현물 이 판단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진보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북한의 대남 전략을 숨은 목적을 가진 걸로 판단해서 해산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문건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말부터 해서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 과정, 그다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이 문건들은 공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이 하도 여론에서 공개하라고 하니까 일부 공개한 문건들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충분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와, 이거를 법원에서 이렇게 문건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양승태하고 박근혜 2015년 7월에 독대하러 가더니 양승태가 대법원 사안 들고 독대하러 가는데 기조실에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대회비로 양승태 원장한테 이거는 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하시라고 쭉 말씀 자료를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냥 문구로 딱 써놨어요. 첫 문구로.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쭉 듭니다. 그래서 적폐 소방, 그 왜곡된 과거사나 국가간에서 이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에 이에 해당한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에서 혼시 경시 대응 국가 간의 바른 정립을 노력했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11월에 다시 그때 양승태가 가서 얘기했는데 박근혜가 못 알아먹었는지 하여튼 다시 법원행정처가 BH와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BH를 꼭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VIP는 박근혜고 BH는 청와대죠. 예. 그리고 여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 고려한 판결 첫 번째로 이석기 이렇게 들고 여기가 기막히죠.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어디서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네, 법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술 마시면서도 판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판사 욕먹을 판사 되는데 문건에 공식적인 문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구로. 그러면서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나는 뭐 할 거다? 이제 너 편드는 판결 안 해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있었던 판결은 어떤 판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재심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려운데 이 문건을 보고 저희 원로 변호사님, 최범면 변호사님 또 하남에 계시는 변호사님인데 판사도 하시고 민변 회장도 역임하셨던 분인데 되게 원로 변호사님이 사법농단 사건 터지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되겠냐고 이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사건인데 재심을 하더라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분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재심은 최봉무 변호사이랑 진짜 선배, 사회적 지도급이라는 수 있는 원로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이 죽비로 내리쳐서 깨이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6월 5일 날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설명드릴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우리 박근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으로 다 일단 죽여놓습니다. 예, 언론으로 모든 정당한 얘기들을 다 죽여놓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 내란음모 사건. 저는 이 언론 기사들 때문에 변호사들도 사건을 맡기가 꺼릴 정도였다니까. 이 언론 기사 때문에. 이 언론 기사가 2014년 8월 28일 날 딱 나왔잖아요. 근데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뭐라고 다 아로가 북하고 연계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최소 2차례 미리국.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국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리국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국정원이 언론에 그렇게 뿌리니까. 그래서 국정원 관계자는 그리고 여기는 또 중탈북자 루트 통해 고정 간첩 2명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실이 전혀 없고 재판에 이런 주장을 검사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짓 사실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F팀만 대해서 미리국 정황. 예. 여기도 해외 자금책 유료화를 아래 혁명 자금으로 선도. 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로주 북인사 접촉 첩보 입수.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기사에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그중 하나가 아로 핵심 조직원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 연락체를 경유하는 이메일을 통해 유사시 대응 요령 등을 논의한 정황이다. 국정원은 뭐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욱 고문 등의 이러한 이메일 교신 방법으로 비밀 모임 토론자를 전달 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측에서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육해공 전력이 내려올 텐데 이에 대비해 우리들은 남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의 내용도 오갔다고 공안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이렇게 언론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더나 북과 수시로 이메일 연락 정원했다고 또 기사가 나오고, 예, 수차례 방구, 연락망 구축 지령받아 이 노동당원 관해서 또 이석기 전 의원이 북한의 노동당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썼어요. 여기도 2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우리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조양사에 방북한 사실이 3일 확인되고 있어요. 방북한 건 다 알아요. 다 그때 노무현 때 다 도장 받고 허가 받아서 다 통일부 허가 받아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북과 통신 채널 연락처 확보했을 걸 평양당 그러면서 여기 또 수사당국은 또 아로 조직원들이 북한 잠수함 지원 방안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요. 포착한 적이 없거든요. 포착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부조직 북과 연계, 미 거주자의 이메일 보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북 잠수함 지원 방안 준비, 이메일 교환. 여기 공작은 상시 접속. 그러니까 앞에서는 접촉이잖아. 접촉 혐의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가면 갈수록 상시 접선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로 조직 6, 7명이 미리북대 고정 간첩도 섞였을 가능성. 이런 걸로 언론 재판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국정원 수사 딱 시작할 때,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들도 수사자료가 뭔지도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언론 보면서 수사자료를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또 2호부, 북 2호부 혹시 아시나요? 되게 무서운. 예. 북한 일반 분들도 접촉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과 청와대 경호실 정도 합친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정찰 충북하고요. 연계가 됐다고. 예. 북한과 접촉했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연계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없으니까는 1심 마지막 공판에 검찰이 북한과 연계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 북한과 연계가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이런 북과 연계된 게 하나도 인정된 게 없는 거예요. 녹취록도 그대로 언론에 유출돼서 문제였고요. 이게 바로 녹취록 전문 공개합니다. 이게 국정원 수사관이 5월 10일 행사가 있었고 5월 16일 날 그거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예요. 국정원 수사 자료인데 기밀 자료인데 5월 16일 날 받아놓고 이게 실제 내란 음모를 했다고 하면 5월 16일 날 내용 다 알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들 다 하고 그 국가기관시설 다 방어하는 조치 취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때까지. 그래서 저희 KT 관계자들, 한정 관계자들 증인 신청해서 불러서 국정원한테 연락 온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재판 시작 전에는 없었대요. 재판 시작된 10월 이후에 연락이 왔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라는 게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폭발물 관련한 내용이 이겁니다. 국정 수사 보고서가 이거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폭탄 제조법이 있었다. 분석한 결과 자세하고 전문적인 사제 폭탄 제조 방법 4가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그리고 남재준 원장은 이거 조선일보인데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 반경 30m. 이걸로는 뭐 이 기사 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원 수사관들이 이 여론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전에 흘린 거기 때문에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피의 사실 공표가 돼서 이게 7호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저는 재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심 과정이 좀 그 조작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관심과 또 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부 토크 마지막 순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두 분에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한 두 분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1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말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적폐가 제대로 청산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으시죠? 네! 우리는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아무튼 멋진 토크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